네, 뉴스업 시작합니다. 1억 공천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의 구속심사가 오늘 잇따라 열립니다. 의혹이 제기된 지 2달여 만인데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두 사람에 대한 신문 각각 몇 시에 열립니까? 네, 김 전 시의원은 오늘 오전 10시, 강 의원은 오후 2시 반에 이곳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습니다. 앞서 지난달 5일 경찰이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나흘이 지나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 청구 뒤 3주 넘게 지나서야 구속영장 심사 신문이 진행되는 건데요. 필요적 공범 관계로 영장이 함께 청구되긴 했지만 불체포 특권이 있는 강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한 사람의 친병 처리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법원이 양쪽 이야기를 모두 듣고 결론을 내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두 사람이 받는 혐의도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사건은 김 전 시의원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 관련입니다. 앞서 강 의원이 김병기 의원과 1억 원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는 녹취가 뒤늦게 공개되면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두 사람이 받는 혐의는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증제 혐의로 배임수재와 배임증제 혐의는 부정한 청탁을 위해 금품을 주고받을 경우 적용됩니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네, 그럼 이번 영장 심사에서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네, 김 전 시의원은 경찰에 자수서를 내는 등 강 의원 측 요구로 1억 원을 직접 전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반면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으며 모두 돌려줬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시 김 전 시의원의 단수 공천이 이루어졌던 만큼 1억 원의 공천 대가성 여부도 쟁점입니다. 김경 전 시의원의 메신저 앱 탈퇴나 압수수색을 앞두고 강선우 의원의 집을 미리 청소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과 도주 우려에 대한 법원 판단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을 상대로 한 군사작전을 한 달 넘게 할 수도 있다며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큰 파도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며 이란을 강도 높게 압박했는데요. 미국 내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란 공격 개시에 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모습을 드러낸 공개 석상은 공교롭게도 명예훈장 수여식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유공자 3명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Maybe I could ask your families to stand because they're beautiful families. I got to meet them and please.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습과 관련해 미군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해 쉽게 승리할 것이라면서도 전쟁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We projected 4 to 5 weeks, but we have capability to go far longer than that. We'll do it, whatever.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상황에 따라서는 이란에 지상군을 투입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며 이란 내 하메네이 측근 그룹들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도 다른 대통령들과 달리 자신은 지상군에 대한 울렁증이 없다면서 필요하면 보낼 수 있다고 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큰 파도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다. 더 큰 것이 곧 다가온다며 추가적인 대규모 공격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그렇지만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이번 군사작전이 이라크전처럼 길어지지 않을 거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엄포와 수위를 달리했습니다. 지상군 투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피했습니다. This is not Iraq. This is not endless. He called the last 20 years of nation-building wars dumb.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습의 성과를 포장하고 있지만 미 국내 여론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CNN 뉴스 여론조사 결과 미국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을 지지하지 않고 현지 파병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중동 전체로 전선 확대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란에서는 지금까지 5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군 전사자는 6명으로 늘었고 미 F-15 전투기 석 대가 추락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탑 뒤로 전투기가 종이 비행기처럼 빙빙 돌면서 떨어집니다.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 근처에서 F-15 전투기가 3대나 추락했습니다. 조종사들은 낙하산을 펼치고 비상 탈출했습니다. 이란의 공격이 아니라 쿠웨이트 대공방어망의 오발 사고였다고 미군 중부사령부가 밝혔습니다. I am aware of the loss of 3 U.S. Air Force F-15Es overnight in the region. I am grateful for the safety of the crews, and we know that this was not from hostile enemy fire. 미군은 함정에서 이란 해군을 향해 토마호크 미사일을 쉴 새 없이 발사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란을 상대로 수만 발의 미사일과 폭탄을 투하했고 1,000곳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America, regardless of what so-called international institutions say, is unleashing the most lethal and precise air power campaign in history. 이란 혁명 수비대도 보복 공격으로 중동에서 500개 목표물을 타격했다면서 결사항전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برای اینکه اراده نیروهای مسلح و اراده ملت رو بشکنیم. لذا ما باید آشورایی امروز بجنگیم و با اراده بسیار قوی‌تر بجنگیم. 전쟁 사흘째 미군에서도 전사자가 나왔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미군 사상자를 500명 이상으로 주장했지만 미군 발표는 이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이란에서는 폭격을 맞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포함해 500명 넘게 사망하고 131개 도시가 타격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 로켓을 발사하면서 이란 편으로 참전했습니다. 반대로 이란의 미군 기지 공격으로 피해를 본 걸프 6개국은 이란의 군사적 대응을 경고하는 등 전선이 중동 전체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이란은 미군 시설뿐 아니라 걸프 국가들 에너지 시설까지 드론으로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액화 천연가스와 국제 유가가 폭등하면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습 사이렌 속에 급히 대피하는 직원들 뒤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현지 시간 2일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정유시설인 라스타누라 공장에 접근하던 이란 드론 2대가 요격됐습니다. 드론 잔해가 떨어지면서 예방적 조치로 가동이 중단됐다고 사우디 에너지부는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과정에서 중재국 역할에 앞장선 카타르도 드론 공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피해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공격 직후 라슬라판에서 액화 천연가스 LNG 생산을 중단했다고 카타르 에너지부는 밝혔습니다. 카타르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천연가스 수출국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이 주요 수입국입니다. LNG 시설 가동 중단 여파로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유럽은 50%, 아시아는 40%가량 치솟았습니다. 공격 대상이 된 걸프국가 외무장관들은 이란에 대한 군사적 대응까지 나서며 공격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카타르 공군은 이란에서 접근하던 수호이 24 전투기 2대를 격추하고 탄도미사일 5기와 드론 7기를 요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Failed, but this is a clear sign that the targeting is not only towards military infrastructure, it's targeting also civilian and commercial infrastructure. 이란의 이례적인 걸프 국가 공격에 대해 글로벌 충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But if it is sustained for a longer period of time, then that feeds into our energy bills, it feeds into our petrol prices, it feeds into inflation, it feeds into all of these different parts of the economy.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서며 브렌트유는 장중 13% 폭등하며 배럴당 $80를 돌파했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6.3% 급등하며 $71에 거래됐습니다. 중동 혼란이 장기화되고 에너지 시설 추가 피격에 따라 $100를 넘을 경우 세계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YTN 정신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한 것은 물론 국제유가도 10%가량 급등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걸어 잠근 충격이 고스란히 반영된 건데요. 지난 1970년대 오일 쇼크, 즉 석유 파동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970년대 당시를 되돌아보겠습니다. 1973년부터 74년 당시 중동 전쟁으로 인해 아랍 산유국들은 석유 무기화 정책을 실행했는데요. 또 1978년부터 1980년까지 이란 혁명으로 인한 석유 생산 감축으로 국제 유가가 급상승했고 전 세계가 경제적 위기와 혼란을 겪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도 칼바람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해외 의존적 경제 구조의 한계로 인해 불황 속 물가 상승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며 1975년 소비적 물가가 무려 24.7% 상승했고 국제 수지는 18억 9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피해를 반면교사 삼은 우리 정부, 1980년부터 석유 비축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정부는 현재 국내 원유와 석유 제품 등 비축분도 사태 장기화에 대비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선 원유나 석유 제품이 208일분이 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와 석유 제품과 관련된 수급 상황에 대해서는 장기화에 대해서도 대비가 확실히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LNG 수입도 중동산의 비중이 20% 정도로 낮아진 상황이라며 비축 물량 등을 종합해서 고려한다면 장기화 시에도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가격 급등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고 또 다른 중동 국가로 전쟁이 확대된다면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 경제 상황은 이란 전쟁으로 인해 예상할 수 없는 안개 속을 지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지역 전황이 악화하면서 이란뿐 아니라 인근 국가들의 공항이 폐쇄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두바이 공항과 같은 허브 공항이 마비되면서 귀국길에 오른 우리 국민의 발이 묶이는 일도 늘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은 두바이 국제공항은 항공기 운항이 무기한 전면 중단됐습니다. 반격에 나선 이란이 두바이 등 중동 주요 공항을 공격하면서 폐쇄되는 공항이 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중동 지역 허브 공항들이 폐쇄되면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는 우리 국민도 귀국에 차질을 빚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두바이 공항이 폐쇄되면서 우리 국민 40명의 발이 묶였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우리 국민 안전 확보와 함께 필요한 경우 수송작전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항공편 취소 때문에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1:1 안전 확인 및 귀국 안내에 만전을 기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수송작전도 빈틈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일단 발이 묶인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공항과 항공편 운항 상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항공편 같은 경우에는 시시각각 상황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막혔다, 어디가 뚫렸다 이것은 실시간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동 상황이 점점 악화함에 따라 아랍에미리트 연합과 요르단을 비롯해 사우디와 카타르 그리고 바레인과 오만, 쿠웨이트 등 7개 나라에 특별 여행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 방문 예정자는 계획을 보류하고 체류 중이라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당정은 오늘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사태와 관련해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외교부는 오늘 아침 8시 반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어 이란 공습 사태 관련 국제 정세와 우리 국민의 안전 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국회 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을 비롯해 외교부 담당 국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중동 전역으로 전황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군 사망자는 6명으로 추가 확인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중동 내 이란 대리 세력들도 보복에 가세하자 이스라엘도 헤즈볼라 공격에 나섰습니다. 중동 사태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요?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장,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두 분과 전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이란이 잃고 난 뒤에 지금 뭐 계속해서 격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의 중동을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지금 우선 이란 내부 상황을 보자면 네. 저는 어쨌든 그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더하기 네. 이 수장들 그러니까 핵심 스네브라고 하는 사람들이 48명이 죽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란 혁명 수비대 네. 즉 이란 이슬람공화국 체제를 이렇게 지키는 최대 강권 기구인 이란 혁명 수비대 내부에서도 명령 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 지금 현재 이 하메네이 유고시의 나름 실세라고 하는 랄리자리 최고안보회의 사무총장이 나와서 네네. 또 언급을 했던 것이 지금 어느 정도 각 군은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이제 좀 더 객관적으로 보면 명령 체계가 지금 제대로 움직이지는 않는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 그러한 생각의 뭐 증거가 사실 이 주변의 걸프 국가에 있는 미군 기지를 이제 반격을 하는 것까지는 어쨌든 뭐 보복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네. 지금 뭐 사우디, 카타르, 뭐 바레인 쿠웨이트 이런 데 민간 시설, 공항, 뭐 아파트까지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뭔가 지금 내부에서 이렇게 체계적인 무슨 명령 시스템이 잘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그 헤즈볼라라든지 다른 무장 정파들도 여기 참전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앞으로 중동 전쟁이 더 확전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확전될 가능성보다는 이번에 이제 작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네. 많은 전문이 예상했었는데 이란이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이제 뭐 공항이라든지 아까 뭐 센터장이 말씀하셨지만 뭐 공항이라든지 뭐 주거시설 그리고 두바이의 랜드마크 호텔까지 뭐 자폭도로 공격을 했지 네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란이 이렇게 제한적으로 공격할 것이다. 이런 시설은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했었는데 네. 실제로 공격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무차별 공격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중동 국가들이 오히려 이란을 공격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부분 확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헤즈볼라도 지금 뭐 참전을 지금 이제 어제부터 시작했지만은 예. 보복 공격을 했지만은 헤즈볼라의 세력이 좀 많이 약해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다음에 아직 후티를 봐야 돼요. 예멘 후티 반군, 네. 시아파 후티 반군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가능성은 좀 여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예. 예. 어쨌든 아직까지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상군 투입까지도 지금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이쪽의 양측의 군사력을 좀 비교를 해본다면 어느 정도까지 이게 좀 전쟁이 더 확산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군사력과 그리고 최첨단 군사 기술 면에서 보면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이 어떻게 이렇게 비교하기도 좀 어려울 만큼 네네네. 훨씬 더 약세죠. 그리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결정한 계기가 이 지난달에 이란 내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있었는데 그야말로 무자비한 유혈 진압을 그랬죠. 하면서 예. 그게 계기가 돼서 이란 시민들을 구해주러 가겠다라고 한 것이잖아요. 네. 당시 그 유혈 진압에 이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란 혁명 수비대인데 네. 자국민을 3만 명 가까이 죽였다라는 지금 추정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직후에 혁명 수비대 내부에서 굉장히 사기가 떨어지고 내부 균열이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렸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화력, 그다음에 군사력 플러스 사기까지 또 생각을 해보면 예. 제가 볼 때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동작전에 맞서기는 많이 힘이 모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란 내 여론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사실 저도 주말 사이에 계속 SNS를 통해서 그 현지 영상을 봤는데 하메네이 제거를 계기로 어떤 단결하는 분위기도 보이기도 하고 반대로는 축제 분위기를 즐기는 그런 시민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만약에 제가 이란 안에 있다라면 아무리 하메네이가 하메네이 유고가 슬프거나 아니면 하메네이 유고로 드디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눈치를 볼 것 같아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흐름이 어떻게 될지. 게다가 지금 현재 이란 내부의 인터넷이 거의 작동을 하지 않거든요. 네. 당국이 이거를 셧다운을 해서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정보도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라서 물론 지금은 뭐 양극으로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이란 전체 9천만 이 국민의 마음을 막 보여준다라고 하기에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러니까 정보가 자유롭게 오갈 때 시민들이 결국에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폭격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 뭐 두바이 공항도 폭격을 받았고 민간 시설도 상당히 이제 그 피해를 보면서 주변에 그 민간인들도 많이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민들 역시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그런 좀 위험한 상황이지 않을까 걱정되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12시간 전에 뭐 이스라엘 이제 국방성이 이제 국방부가 발표한 따르면 또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이 지금 개시됐다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주민들한테 계속 이제 보호시설에 머무러 달라고 하는 거 봐서는 계속 위험성 계속 있고 교민들 안전도 위협한 상황이죠. 그리고 특히 또 두바이에서 지금 뭐 관광이나 이런 업무 쪽으로 좀 발이 묶인 우리나라 국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현 정부가 지금 어떤 과거에 우리가 좀 교민 수송 작전처럼 좀 이제 좀 상황이 좀 잠잠해지면 이제 그분도 빨리 안전할 수 있도록 그 빨리 좀 복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동의 하늘길이 막혔다가 오늘부터 조금씩 이제 운항을 재개한다고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안전성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그래도 여전히 존재하죠. 왜냐하면 지금 하늘길에서 이제 뭐 순항미사일이라든지 자폭드론, 탄도미사일 날아가는 상황에서 어느 항공사가 쉽사리 이제 그쪽으로 이제 비행을 못 시키죠. 뭐 불안한 상황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지금 그 미군의 사망자, 그 인명 피해에 대해서는 양측의 발표가 상당히 다른데 지금 이란은 항공모함까지 그 탄도미사일로 요격을 했다 얘기를 주장을 하고 그리고 500명 넘게 미군이 다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양쪽의 숫자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어느 쪽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미국 중부사령부 발표를 좀 믿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항공모함 자체가 그렇게 이동하는 항모가 그 표적을 이제 위치를 정확하게 이란이 이제 정보를 있을 수는 없고요. 어제도 뭐 SN상의 X에서 가끔 이제 미 항모가 타격되는 A 영상이 돌았는데 지금 뭐 인터넷상이나 이런 사이버상에서 이제 가짜 심리전이 계속 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화면 왼쪽에 그 이번 작전에 동원이 됐던 미군의 그 폭격기들 이런 정보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보면 상당히 이제 주목받는 그런 기종들도 많이 있거든요. 사무총장님은 어떤 부분에 가장 주목을 하셨나요? 예, 지금 뭐 방금 좀 출격을 지금 아니고요. 출격하고 있는데 방금 이제 마두로 옛날 그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 작전 때처럼 뭐 미국 이제 중부사령부나 미국 국방성이 직접 공개한 영상을 보면 뭐 그라울러 F-18G라는 그라울러 전자전기가 뭐 출격하는 모습들이 다수 식별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좀 이륙했는데 뭐 F-35C 그 스텔스 전투기인데 아마 내부 무장을 폭탄 1000파운드 폭탄 두 발을 이제 탑재할 수 있고 아직까지는 이란의 방공망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스텔스 전투기를 투입하고 전자전기로 적의 통신망을 좀 무력화하는 뭐 그런 작전을 먼저 펼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지금 그 외교가에서는 베네수엘라 때와는 이번 이란 공습은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얻을 게 없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사실상 이번 전쟁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지 트럼프가 아니다라는 분석이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사실 지금 현재 이란을 어느 정도 무력화하고 난 이 시점에서 더 이거를 깊게 가고 싶은 쪽은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네타냐후 총리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게 지금 이란을 이렇게 무력화해서 이슬람 공화국 체제를 무력화해서 얻을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가장 첫째로 이란이란 나라는 반미 반이스라엘을 내세우면서 이스라엘 혁명을 수출해서 핵무기까지도 보유하는 걸 불사하겠다라고 늘 이렇게 외쳤던 정말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정권이었거든요. 근데 그 정부를 무너뜨린다는 것만으로도 미국에게 이렇게 대항하는 나라를 우리는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걸 수도 있고 또 이 베네수엘라 사건이랑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란 역시 중동 내의 유일한 반미 산유국입니다. 즉 이란에 굉장히 값싼 원유가 중국으로 들어갔었거든요. 이제 그거를 막을 수도 있고 또 동시에
이란의 이 자폭 드론, 뭐 자살 드론, 그다음에 저가 드론이 러시아에게 계속 제공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많은 드론을 제공해주던 나라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란은 그런 역할을 러시아를 위해서 해줄 수가 없어요. 자기를 방어하기에도 바쁘기 때문에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 점 역시 미국의 국익에 뭐 이익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번에 이제 미국의 이런 그 기습 공격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부터 이란에게 계속해서 이제 뭐 경고성 발언들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새벽 시간대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미국의 정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들도 놀라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예, 이번 작전은 이제 새벽에 오전에 이루어졌죠.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군사 작전을 하면 뭐 데이비드 헤스가 취약한 심야를 밤늦게라든지 예, 하는 게 보통인데 이제 오전에 한 게 좀 특이하죠. 네. 따지보면. 그리고 이란도 설마 미국이 오전에 할 것이라는 것은 아마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항모 두 척이 지금 주변에 집결하고 한 상황에서 뭐 이란 수뇌부들도 많이 회의를 했겠죠. 다 모여 있었다죠. 예. 그래서 뭐 어떤 AI도 얘기를 하지만 네. 뭐 이스라엘 모사드라든지 CIA가 가장 많은 인원이 모이는 날짜를 택해서 네. 일단 이번 작전은 1차 목표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군사기지 시설이 아니라 주요 지휘부. 인사들을 예. 그래서 뭐 어제는 이스라엘 국방성에서는 40초 만에 40명을 제거했다. 그러니까 그런 발표한 거 봐서는 네. 첫 번째 목표는 이란의 정권 전복을 위한 주요 수뇌부 제거가 목표가 있던 걸로 보여집니다. 예. 전략적으로 최고 지도자였던 하메네이를 먼저 제거한 것이 지금 미군의 전략으로 봤을 때는 유효한 판단이었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미군 차 정권 전복을 하겠다 했지만은 지금 이번 작전이 트럼프의 초 예상과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가 지금 어제는 4주였다 오늘은 5주로 네. 했잖아요. 이제 이제 가능성이 낮은 지상군까지 언급했습니다. 예. 과연 이제 하메네이를 제거하면 뭐 이란의 어떤 군의 대응이 좀 이렇게 격렬하지 않을 걸 예상했지만 이란의 대응도 1시간 만에 반격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만큼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 군 지휘자들이 또 별도로 움직여 있고 효과적인 타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트럼프도 계속 이 작전이 좀 더 늘어날 거라고 다시 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쿠웨이트에서 미군 F-15 전투기 세대가 5인 사격으로 격추됐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것도 보면서 그런 걸 보면 사망자도 늘어나고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깔끔하게 작전이 지금 초반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실제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큰 파도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과연 이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까지 흘러갈지 우려가 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확전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우리가 정말 더 큰 게 아직 뭐 시작도 안 했다, 네네네.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제가 가늠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얘기들이 주는 효과, 즉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게 주는 효과,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청중은 지금 이란 내에서 이란 전체 9천만의 인구 중에서 75%가 젊은 세대거든요.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에 나온 세대들인데 그 세대들이 늘 하는 얘기가 도대체 왜 핵무기를 개발을 해서 우리가 이런 제재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이 체제 진짜 맞느냐라고 늘 이렇게 저항을 해왔는데 이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저는 강하다라고 생각을 이런 해요. 민심을 공격하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끝까지 지켜줄 테니 그게 처음에는 3, 4일이었고 조금 이제 일주일로 늘어나서 이젠 4, 5주까지 됐는데 그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너희를 지켜주겠다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 직후에 이란 국민들에게 그 정부를 이제 장악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친미 성향의 정부 탄생을 이제 의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직선제라든지 뭐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정권이 탄생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부터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될 텐데, 그러니까 미국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걸프 아랍 국가들이나 아니면 유럽 국가들이 바라는 것은 글쎄요, 그러니까 친미 내지는 뭐 민주주의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적어도 핵무기를 개발하게 해서 반미 반 이스라엘을 내세우면서 지도에서 미국을 없애고 이스라엘을 없애고 그래서 이슬람 혁명을 수출하겠다. 이런 것만은 주장하지 않는 정권이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에 그 많은 무기들 그리고 뭐 수많은 그 공군 전투기들도 이제 투입이 되고 했는데 드론도 상당히 주목을 받았거든요. 드론이 요즘에 뭐 군사 공격이나 이런 데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걸 본다면 좀 전반적으로 이런 공격 스타일도 좀 많이 바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미군이 투입한 뭐 최초 투입한 무기가 이제 하이마스나 에메랄드 쏠 수 있는 뭐 사거리 500km 정도 되는 뭐 정밀 타격 미사일이 처음으로 이제 이번 작전에 처음에 사용됐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뭐 루카스 드론이라고 합니다. 예. 뭐 루카스의 뭐 L자부터 해가지고 스펠링 풀어보면 로우 코스트거든요. 저비용의 드론인데 가격은 5천만 원 정도 합니다. 예. 요건 이제 3천만 원 정도 하는 이란의 샤이드 드론을 복제한 건데 그걸 이제 복제해서 뭐 이제 뭐 우리가 요금을 산발이 뭐 100억 넘잖아요. 네네. 그런 거 보면 미국도 이런 전쟁을 앞두고 작전을 앞두고 좀 가성비 있는 무기 체계를 좀 확보해서 예. 효과적인 타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번 전쟁에 처음 투입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번 작전에요. 예. 네. 미군이 이번에 그 투입한 전력 자산들을 보면 이제 정말 진심이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는데 B2라든지 여러 가지 폭격기들이 함께 동원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작년 나이트헤이머 작전에는 이제 B2 작전을 심야에 이제 이란의 핵시설 3곳을 폭격을 했죠. 네. 이번에 같은 경우는 그 GBU-57은 이제 우리가 뭐 초대형 이제 벙커버스터 뭐 이거는 작전 안 하고 2,000바우드 폭탄을 B2 폭격기 한 대, 이건 네, 아니고요. 네. 이 폭탄 아닙니다. 이번에 사용된 거는 2,000파운드 폭탄, 제2담을 사용했는데 네. 폭격기 한 16발 정도를 좀 적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스텔스티가 투입됐다는 거, 스텔스 폭격기잖아요. 네. 이게 투입됐다는 거는 미국은 뭐 B-52도 있고 B-1B도 있는데 B-1B가 무장량은 2배 정도 됩니다. 왜 이게 투입됐을까? 4대가 네. 아직 이란의 방공망이 살아있다. 예. 네, 아주 이란의 방공망이 스텔스 기능이 좀 더 강화된 그렇죠.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 사망자가 발생하면 미국에서 지금 이 작전에 대한 여론도 좋지는 않잖아요. 예. 최소한 인민표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란의 방공망은 어느 정도 이제 건재하기 때문에 쉽사리 뭐 스텔 전투기 아닌 폭격기를 동원하기는 좀 제한되기 때문에 어제 그 B2를 동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런데 그 미국과 이스라엘의 일단 전략적으로 1순위는 그 이란의 탄도미사일 시설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미군의 발표를 보면 이제 1,000여 곳 이상을 타격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스라엘과 전쟁 이후에 상당히 대비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미국과 이란이 이런 전략적 목표를 충분히 달성했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SNS상에 공개된 영상들을 보면은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격추되어 추락한 게 있어요. 보면은 대부분 터지는 걸 봐서는 액체 연료, 네. 구형 샤브 계열이거든요. 아직까지는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시형들은 아직 발사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란의 어떤 지하 시설 알겠지만 대부분 지하에 있어요. 지하에 있는데 60m 이상인 지역도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의 초대형 벙커버스터는 60m 이상 파괴할 수가 없고 산 곳곳에 이제 통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비밀 통로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할 수도 어떤 구멍으로 나올지도 예측하기 좀 어렵고 게다가 좀 지하에서 또 바로 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란의 목적은 지연전. 예, 지연전에서 이 전쟁을 계속 끌고 가고 어제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그저께 같은 경우는 이란의 학교 시설 폭격대가 어린이들 100여 명이 사망했잖아요. 초등학교로 폭격했죠. 그다음에 라리자니가 회의하는 모습이 또 공개됐었는데 건재하다는 게 공개됐는데 병원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그리고 과연 뭐 지금 라리자니가 계속 저항의 의지를 밝혀 있고 미국 트럼프가 라리자니까지 제거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지만 이런 민간 시설을 또 이용해 버리면 쉽게 제거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시설을 통해서 이란은 지금 지연전을 펼치고 있다. 그렇게 예상되고 아직 뭐 샤브 드론이라든지 뭐 순항미사일 같은 거 이란이 많이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2027년까지 이스라엘 이제 정부당의 분석을 한 바에 따르면 27년까지 이란이
3,700개가 넘는 탄도미사일 보유할 것이다 해가지고 계속 작전을 했던 거거든요. 예.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00여 기가 지금 탄도미사일은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 예. 보는 게 많은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연전이라고 한다면은 미국을 실제로 뭐 미국 본토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무기는 없다고 하니까요, 이란에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직접적인 공격보다는 일단 어쨌든 자신들에 대한 공격을 막아내는 정도로 조금 더 이 상황을 끌고 가겠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트럼프가 맞닥뜨린 것은 미국 내부의 여론이에요. 의회 승인도 안 받고 작전을 했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미국 국민의 어떤 60% 이상 이 작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작도 아니고 예. 미군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게다가 이란의 어떤 민간인이 또 희생도 100여 명 있고, 예.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은 항상 모든 전쟁에서 피해가 구분이 안 되면 그 민간인의 어떤 사망에 대해서 미국 내 반전 여론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 뭐 트럼프가 고민할 부분도 뭐 이란뿐만 아니라 미국 내부의 어떤 여론도 상당히 중요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SNS상에서 지금 미국 여론을 좀 긍정 돌리게 활동하고 있지만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여론은 안 좋은 상황입니다. 예. 미국 내 여론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중간 선거 모드에 돌입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하나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트럼프의 핵심 지지 기반인 마가도 세계 경찰 노릇을 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내 여론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미국 내 여론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어느 나라의 어느 시민이든 그 자국의 군인이 뭐 참전하는 거를 좋아하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사실 마가가 뭐 아메리카 퍼스트 그래서 우리의 국익, 그러니까 미국의 국익만을 생각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 게 이제 베네수엘라 작전이었잖아요. 근데 베네수엘라 작전이 정말 깜짝 성공을 거두면서 이제 트럼프 핵심 수뇌부 안에서 이 마가 쪽, 즉 그러니까 개입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벤스 부통령의 힘이 확 사그라들고 지금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지금 확 떠오르면서 그렇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도 성공을 했으니 이제 이란도 해야 된다라는 이제 내부 여론의 힘을 얻어서 이번 작전도 벌인 것 같고 이번 작전도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으니까 이제 시작을 했을 텐데 이제 뭐 미국 유권자나 납세자들을 상대로는 뭐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란 시민들한테 이제 뭐 자유를 안겨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베네수엘라처럼 이란의 원유도 이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전쟁이라든지 공격을 쉽게 생각한다라는 비판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이런 비판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이런 좀 무리한 작전을 강행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중간 선거 날짜가 정말 뭐 키 변수였던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중간 선거가 그렇게 녹록치 않으니까 그 전에 자기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제 리스트들이 몇 개가 있을 텐데 그거를 지금 빨리 좀 해나가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란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이제 총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연 전략을 쓴다고 하면 트럼프는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고 최대한 빨리 성공적으로 여기에서 탈출하고 싶을 것 같은데 출구 전략은 뭐가 되겠습니까? 출구 전략이 이제 처음에 이제 전쟁을 시작하면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우리는 단기간에 그러니까 이란 시민들을 위해서 이란의 강권 기구를 무력화해 줄 테니 이제 이란 시민들이요 일어나서 봉기를 해라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 시민들이 봉기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뭐 부드러운 출구 전략이 될 텐데 그럼 과연 지금의 이 전쟁 뭐 한가운데서 이란 시민들이 자신들의 무슨 자유와 권리를 위해서 어떻게 봉기를 할까 많은 걱정과 의구심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이 이란 인구의 75%가 굉장히 젊은 세대들이에요. 이들은 기본적으로 이슬람 혁명을 위해서 우리가 핵을 가져야 되고 정상국가처럼 행동을 안 하는 것도 이거 뭐 감수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굉장히 반대하는 세대들이고 그래서 이 세대들이 지난날에 그렇게 정말 대규모 반체제 시위를 조직을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유혈 진압을 당했던 거고
두 번째로 또 생각해 볼 것이 이란이 굉장히 큰 나라여서 1979년에 이란 이슬람 혁명으로 이제 당시 왕정이 무너지면서 굉장히 많은 이란 시민들이 그 당시에 유럽이나 북미로 많이 망명을 했습니다. 네. 즉 유럽과 미국, 캐나다에 이 이란 디아스포라 커뮤니티가 굉장히 크거든요. 재력도 있고 뭐 그 권력계도 이제 많이 장악을 하고 있어서 그들의 역할도 좀 지켜볼 만합니다. 벌써 트럼프 대통령이 참전하겠다라고 한 지 한 1, 2주 전부터 유럽 내에서 제유럽 이란인들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 뭐 단일 대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와 있어서 이 출구 전략은 다시 한번 이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이렇게 뭐 찾겠다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 부드럽게 이제 작동을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란 내 젊은 세대 그다음에 이란 밖에 굉장히 뭐 성숙한 시민도를 갖고 있는 이런 디아스포라 커뮤니티를 지켜볼 만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뭐 민심이 중요합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지금 이란 내부에서는 차기 지도자를 선출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군부 정권이 과연 과연 바뀔 수 있을 것인지 이란 내 상황을 조금 전망을 해본다면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글쎄요, 저는 뭐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좀 잘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어차피 반정부 이란의 반정부 시기가 뭐 이번 작전의 명분이 되었다고 하지만 결국 미국도 지금 이란이 핵을 못 갖게 핵시설이 제거 목적이라 또 말이 바뀌잖아요. 따져보면 결국 목적은 핵시설에 있는 거예요. 핵시설의 제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이란에서도 마찬가지 지금 이란군이 뭐 트럼프 예상과 달리 지금 반격도 상당히 빨랐고 아직 군부가 건재하다고 일부 봅니다. 어차피 뭐 책에 이어지고 그 라리안도 결국 좀 여러 가지 좀 계속 건재할 과정을 봐서는 미국 원하대로 뭐 옛날 관라 팔라비처럼 친미 정권이 순식간에 바뀔 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정도 이제 뭐 사우주 예상에서 전쟁이 이게 마지막에 정말 뭐 이란의 핵무기를 완전히 뭐 없앤다 그런 건 안 될 것 같고요. 결국 언제 협상을 통해서 좀 서로 또 피곤하면 또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그 이런 지도부와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밝히긴 했는데 그러면은 이 시점을 어느 정도로 예상을? 글쎄요, 뭐 라리안이가 지금 계속 저항의 의지를 밝히고 있고 지금 당장 어렵겠죠. 따져보면 뭐 트럼프가 예상한 대로 일단 뭐 4주간의 시간, 4~5주의 시간을 해서 정말 그 미국의 어떤 방공망 능력도 어느 정도 소진되고 이스라엘의 어떤 탄도미사일도 어느 정도 작전 한계점에 이르러져야지 정도 돼야지 지금 서로 협상에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아직은 이른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두 분 모두 공통적으로 그 팔레비 왕조를 언급을 하셨는데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졌던 그 이란의 시위를 보면 그때 팔레비 왕조를 연호하는 시민들의 모습도 많이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 팔레비 왕조의 후손들이 상당수 서방 국가에 망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들을 앞세워서 어떤 정권을 창출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미국 쪽에서요. 저는 바로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팔레비 왕의 장남과 이란의 이제 미래를 연관시키는 일은 미국 측에서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랬고 이제 네타냐후 총리도 그랬고 이란의 미래는 전적으로 이란 시민들에게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에 정말 대규모 반체제 시위,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을 때 팔레비의 장남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만나자고 면담 신청을 했는데 끝내 받아주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만약에 이제 트럼프나 미국 측에서 이 팔레비 장남의 카드를 아낀다면 그 당시에는 오히려 만나지 않는 게 그러니까 더 낫었던 것이 다시 한번 이란 시민의 결정을 뭐 존중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미국 측의 계산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이란 혁명 수비대를 무력화해서 이란 시민들에게 이제 너희가 다시 반체제 시위를 하더라도 너희들을 유혈진압할 강권 기구는 우리 없다. 우리가 무력화했다. 했으니 이제 너희가 국민투표를 하든 아니면은 국민투표를 해서 새로운 체제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민주선거를 하든
이럴 때는 뭐 여러 가지 후보가 나올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미국의 망명에 있는 팔레비오 장남일 수도 있다. 뭐 이 정도의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렇게 이제 이란 내부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번 이 전장이 이제 확산이 되면 뭐 여러 피해들이 더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변수가 어떤 게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변수라기보다 예측되는 건데 예.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가장 지금, 큰 우려되는 문제죠. 따지고 보면 네. 뭐 국제 시장이 지금 뭐 아까 뉴스에도 뭐 오일 쇼크 얘기까지 했었는데 뭐 지금 이란의 해군력은 지금 괴멸 상태입니다. 그럼 과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능력이 되는가를 봤을 때는 호르무즈 해협이 50km밖에 안 돼요. 실제로 뭐 보트를 통해서도 충분히 뭐 기뢰나 설치 가능하기 때문에 뭐 호르무즈 해협이 가장 큰 문제라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서 가장 우리가 좀 빨리 이 문제가 해결돼야겠죠. 사태가. 예. 자, 조금 전에 앵커 리포트에서도 사실 석유 파동 얘기를 했습니다만 트럼프 입장에서도 유가가 상당히 예민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미국 내 물가를 잡아야 하는데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을 건드려서 이제 오늘처럼 유가가 폭등하거나 하면 당연히 물가가 오르고 여론도 안 좋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트럼프가 상당히 고려하는 문제겠죠? 물론 그렇죠. 그거를 고려하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작전처럼 이란 작전도 하메네이 작전도 펼치겠다 했었던 거고요. 지금으로서는 지금 유가가 오를 것 같으니까 트럼프와 굉장히 사이가 돈독한 사우디아라비아의 MBS 왕세자, 즉 오펙의 가장 막강한 가격 비둘기파 국가인 사우디에서 지금 계속 펌프질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는 지금 뭐 유가는 잡힐 것 같고요. 그리고 사우디가 지금 뭐 미국을 위해서 더 증산을 하는 거 플러스 지금 이란이 정말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걸프 국가들이 사실 처음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작전을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프 국가들을 상대로 특히 이렇게 민간 시설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는 이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 화가 나서 유엔 안보리에서까지 막 규탄 성명을 내고 했기 때문에 그 증산은 정말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될 것 같고 그래서 세계 유가 시장이 생각보다 충격은 뭐 크게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장 그리고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4선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는 부산 출신의 황종우 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을 지명하는 등 총 11명의 인선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이해운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보좌진 갑질과 부정청약 의혹 등으로 낙마한 지 36일 만에 후임 인선이 발표됐습니다. 이번엔 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4선 박홍근 의원입니다. 박홍근 후보자는 지난 2012년 대선 때는 선대위 비서실장을 지냈고 이 대통령이 당대표였을 때는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췄습니다. 청와대는 박 후보자가 국가예산 전문가로서 이재명 정부 출범에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 등을 두루 거친 국가예산 정책 전문가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을 맡아 국민 주권정부의 청사진을 그려온 통일교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임으로는 부산 출신의 황종우 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이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차기 해수부 장관 후보자도 부산 출신으로 하겠다던 이 대통령의 약속이 일단 지켜진 셈입니다. 국민권익위원장에는 전북 전주 출신의 정일현 변호사가 임명됐고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장에는 송상교 전 진화위 사무총장이 기용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앙선관위위원 2명의 후보자로는 윤광일 숙명여대 교수와 전현정 변호사를 각각 지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 규제와 형벌제도 개선을 목표로 자신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는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 등 3명을 발탁했습니다.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옥주 서울대 의대 주임교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걸 두고 청와대가 서울시장 후보군 교통정리에 나서 선거 개입 의혹을 자초했다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어제 SNS에 글을 올려 장관은 통상 발표 2주에서 한 달 전 후보자에 통보되는데도 박 의원이 그동안 경선 후보로 계속 뛰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박 의원의 입장문을 봐도 서울시장 출마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며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이자 서울 시민에 대한 우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서울과 경기 등 주요 지역에서 경선을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장의 경우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홍근 의원을 제외하고 5파전으로 경선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경기, 울산, 전남, 광주 등 4곳의 본선 후보를 경선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탈환을 목표로 하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공모한 후보 모두를 경선 후보자로 확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특별시입니다. 공모한 후보 전원을 경선 후보자로 확정했습니다. 김영배, 박주민, 박홍근, 전현희 의원과 정원호 성동구청장,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등 6명이 이름을 올렸지만 박홍근 의원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5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경기도 역시 공모한 후보가 모두 경선 후보로 확정돼 김동연 현 지사와 권칠승, 추미애, 한준호 의원, 양기대 전 의원이 경선에 참여합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은 예비 경선을 진행해 본 경선에 오를 후보자를 각각 3명으로 압축하는데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여성 청년 후보자를 배려한다는 방침입니다. 여성 청년 후보자의 기회를 배려하기 위해 상위 3인의 여성 청년이 들지 못할 경우 해당 1인을 본경선 후보자에 등록합니다. 울산시장 후보를 놓고는 김상욱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 안재현 전 노무현재단 울산지역위원회 상임대표, 이선호 전 청와대 자치발전 비서관 등이 경쟁합니다. 통합선거로 치러지는 전남 광주도 관심인데 강기정, 김영록, 민형배, 신정훈, 이계호, 이병훈, 정준호, 주철현 예비후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추가 공모할 계획인데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포함될 걸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전북과 제주, 세종시 등에 대한 공천 계획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민의힘이 여당의 사법 3법 처리에 반발하면서 오늘부터 또다시 장외투쟁 돌입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방해로 대미투자특별법 등 국회 일정이 줄줄이 영향받고 있다면서 협조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단을 내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특위의 최고위를 소집한 국민의힘. 본회의를 통과한 법 왜곡죄와 대법관 증언법 등 이른바 사법 3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이 다수당 등 뒤에 숨어 사법 파괴 법안 처리를 부추긴 거라며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마지막 헌법수호 책무를 지키라고 비난했습니다. 2026년 3월 1일은 대한민국 헌정 종말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3대 악법 모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사법 3법은 곧 체제 파괴 신호탄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은 또 한 번 장외투쟁 등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일정으로 국회부터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압박할 계획입니다. 사법 파괴 악법 철폐를 위한 대국민 호소 도보 행진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의 도보 투쟁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도부 차원의 국회 보이콧 지침은 없으나 투쟁 기간 상임위 등 일정 진행에 영향이 불가피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익과 직결된 핵심 상임위마저 정치 파업 도구로 전락시킨다며 더는 방해를 자시하지 않겠다고 엄중 경고를 남겼습니다.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포함해 국회 운영 전반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면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익과 국민의 삶을 볼모로 잡고 일하지 않는 국회를 고집한다면 상임위원 장직은 나눠먹기식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합니다. 특히 오는 9일까지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던 대미투자 특위 가동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TK 통합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전선도 여전합니다. 민주당은 경북 일부 기초의회 반대를 고리로 일치된 입장을 가져와야 한다 고수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핑계 릴레이로 TK 통합법 처리를 지연시킨다고 맞섰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1억 공천헌금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의 구속심사가 오늘 잇따라 열립니다. 의혹이 불거진 지 2달여 만인데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두 사람에 대한 신문 언제 진행됩니까? 네, 김경 전 시의원은 오늘 오전 10시, 강선우 의원은 오후 2시 반에 이곳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습니다. 앞서 지난달 5일 경찰이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나흘이 지나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 청구 뒤 3주 넘게 지나서야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되는 건데요. 필요적 공범 관계로 영장이 함께 청구되면서 불체포 특권이 있는 강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한 사람의 신병 처리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법원이 양쪽 이야기를 모두 듣고 결론을 내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두 사람의 혐의도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사건은 김 전 시의원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 관련입니다. 앞서 강 의원이 김병기 의원과 1억 원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는 녹취가 뒤늦게 공개되면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두 사람이 받는 혐의는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 수증제 혐의로 배임 수재와 배임 증제 혐의는 부정한 청탁을 위해 금품을 주고받을 경우 적용됩니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네, 이번 영장 심사에서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까? 네, 두 사람이 의혹에 대해 다른 입장인 만큼 법원이 일단 진술 신빙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김 전 시의원은 경찰에 자수서를 내는 등 강 의원 측 요구로 1억 원을 직접 전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반면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고 모두 돌려줬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시 김 전 시의원의 단수 공천이 이루어졌던 만큼 1억 원의 공천 대가성 여부도 쟁점입니다. 김 전 시의원의 메신저 앱 탈퇴나 압수수색을 앞두고 강 의원이 집을 미리 청소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과 도주 우려에 대한 법원 판단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일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미국의 이란 공습, 저희가 앞서 전문가와도 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만 이번 사태가 좀 장기화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촉각이 곤두세워지는 상황입니다. 청와대는 일단 비상체제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그리고 잠시 뒤에 또 당정 간담회도 또 열린다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 어쨌든 일단 위성락 안보실장은 중동 상황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나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은 지금 사태가 비교적 초기라는 점과 네. 그리고 청와대가 비상대응 체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매일매일 여러 가지 지금 국제 유가라던가 에너지 가격이라던가 중요한 자원들에 대해서도 지금 살피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점을 네. 강조하려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조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당장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게 과거에도 이 봉쇄에 대한 일종의 협박은 있어 왔지만 네. 그게 실현되지는 않았었어요. 이번에 낙관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만약에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원유라든지 LNG 수급에 있어서 실질적인 차질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1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에너지 수급량,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수급해오는
자원들을 그 원천들을 좀 다분화해야 되는 것 아닌가,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아무래도 원유의 그 과반 이상을 그러니까 70% 정도를 중동에서 들여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 영향이 직접적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상황도 살피면서 동시에 대책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독재국가의 운명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사건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는데 이제 김정은에게 공포를 심어주면서 어떤 자극이 좀 되지 않겠습니까? 예, 북한 영향을 어떻게 보세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또 북한에서도 이번에 그 공습이 일어났을 때 이례적으로 좀 빠르게 성명을 냈었잖아요. 예. 그래서 북한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게다가 이게 그 핵 협상 도중에 예. 이것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하메네이를 이제 그 사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협상 도중에도 미국 같은 경우는 과거와는 틀리게 이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 들어가는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북한한테도 저럴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신 국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만에 하나 이란의 사태가 빠르게 정리가 된다면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향해서 우리 핵 협상 이제 해야지라고 물어보면 북한은 과연 어떻게 나올까? 지금은 뭐 이란 사태를 보면서 핵무기를 더 늘려야지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지금 성명을 내고 있지만 과연 트럼프가 이제 협상하자라고 했을 때 과연 지금에 있었던 일련의 사태들이 기억에 남아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 안보에도 어느 정도 미래에 네. 다른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그런 가능성을 상상을 심어줬다는 거에 대해서 어찌 보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전쟁의 여파가 어떻게 우리에게 미칠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국회 본회의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통과시킨 사법개혁 3법 철폐를 촉구하는 장외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대국민 호소 도보 행진을 한다고 하는데 다시 장외로 나간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이 3법 통과가 되는 과정에서 늘 그래왔지만 현 국회에서는 네.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수의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한테 법리적으로 뭐 입법적으로 절차상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잘못된 법안이거나 네.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끊임없는 얘기를 하면서 네. 그게 실질적인 뭐 물리력을 행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역사에 남겨야 되는 것이고 그거를 우리 국민들과 유권자들한테 계속해서 우리는 어떤 포지셔닝을 가지고 계속 의견을 개진해 왔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에도 장외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네네. 여의도에서 시작을 해서 뭐 신촌을 거쳐 청와대까지 사랑채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 5시간 정도, 한 4-5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아마 참석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9월에 있었던 그 장외투쟁에 대한 그 효과는 평가가 좀 박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효과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되게 무책임하다라고 보고 국민들께서도 좋은 행보로 보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우리가 중동에서 일어나는 사태들에 대해서 굉장히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예. 그 비상사태로 지금 바라보고 있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국회도 할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거리로 나가서 투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국회에서 해야 하는 일과 할 수 있는 일들을 모두 내팽개치고 오로지 장외 여론전에만 호소하겠다라는 의도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책무를 망각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사법 3법에 대해서도 그동안 이제 본인들이 국회에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박하고 중대한 상황에 그것도 이 대미투자특별법 같은 중대한 사안도 국회에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 상황에 특위를 파행시키고 국회를 보이콧하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필리버스터를 계속 진행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면서 사사건건 회방을 놓다가 이제는 밖으로까지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제1야당으로서 적절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장외투쟁을 할 시간에 지금 내부에 있는 윤호개인 세력과의 절연이라든지 아니면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동조 이런 것들부터 먼저 멈추는 것이 좀 순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저는 좋은 그 평가를 내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뭐 징계 내용이라든지 이런 그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내부로 장외로 나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고 오히려 또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장외투쟁을 뭐 계속해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뭐 시선을 돌려도 뭐 잠시 돌릴 뿐 네. 이미 벌써 지난주 금요일이었던가요?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에 갔었잖아요. 갔죠. 서문시장. 거기에 이제 같이 동행했던 현역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 현역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징계를 네. 하겠다라는 뉘앙스의 말을 지도부가 했고 네. 거기에 절차를 또 원외에 있는 몇 분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다 보면은 오히려 장외투쟁에서 하고자 했던 얘기가 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뭐 지금 3법 뭐 사법 개혁안을 포함해서 예.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 꽤 있을 겁니다. 꽤 있을 것인데 국민의힘을 바라보면서 여기를 지금 대한 세력이라거나 아니면 국민의힘에 있는 집안 싸움이 훨씬 더 재미가 있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더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해야 되는 얘기와 행동들이 눈에 잘 안 들어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너무 답이 뻔한데 그거를 선택하고 있지 못하는 지도부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예. 지금 여야가 행정통합법안 처리에도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대구 경북 통합법 처리를 위해서 필리버스터도 전면 중단했습니다. 전격적인 발표였는데 이거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까? 저는 이 대구 경북 통합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큰 전략적 실수를 했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법사위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통과시키려고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즉 국민의힘 집안 싸움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통과를 하려 했다가 마지막에 국민의힘이 잠깐 멈춰주세요라고 하는 말을 빌미 삼아 그때 통과를 안 시킨 거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 이게 만만치 않은 집안 싸움이고 그것이 뭐 투표를 통해서 해결은 됐다곤 하나 이거를 굳이 지금 해줄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민주당에는. 게다가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장외투쟁도 하고 있고 대미 투자와 관련된 그 특위도 지금 출범을 시켜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지금 협상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빌미 삼아 이거를 카드로 다른 협상력을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할 수 있을 때 했어야 됐는데 그때 잠시 몇 분 지체하려고 했던 것이 이렇게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는 아마 국민의힘도 예측지 못한 거 아니었나. 오히려 민주당은 또 얻어 걸린 게 아닌가 호재를 좀 그런 생각까지 드네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그 국민의힘의 대구 경북 통합법에 대한 입장 정리, 내부 정리부터 하고 와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찬성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이 민주당에서 나올 수 있는 입장은 어떤 건가요? 근데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단일하게 입장이 정리가 됐나 좀 의문이 드는 상황인 게요. 네. 일단 경북의 8개 시의회 의장단이 지금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대전, 충남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과 시의회가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네. 근데 민주당은 지금 이 대구, 경북, 그다음에 대전, 충남 이것까지도 지금 다 처리하자라는 입장인데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 갈팡질팡하고 대구, 경북에 대해서 내부에서 찬반이 갈렸다가 겨우 찬성으로 수습을 했는데 또 지역에서는 반대 입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민주당에게 빠르게 처리해달라고 요구할 일이 아니라 내부에 여전히 남아있는 잔존하는 갈등의 잔재들을 본인들이 정리를 하고 통일된 입장이다, 단일한 입장이다 이 부분을 민주당에게 확신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전 전략적으로 굉장히 큰 실패가 있었다라고 보고 그 갈등을 빠르게 조정할 능력도 수습할 그 타이밍도 놓쳤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에서마저 이런 반대 입장이 나오다 보니
보니까 오히려 민주당의 당론으로 이거를 빨리 처리를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 굉장히 좀 슬픈 상황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입장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게 결국에 처음에는 정략적 이유로 반대하다가 나중에는 지역에서 눈치 보이니까 지금 입장을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진정성 있게 정말 이것을 통과시키고자 한다면 이 지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여론이라던가 여전히 내부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 대목들을 국민의힘이 나서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다면 대전 충남 그 통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전 충남은 좀 TK하고 틀린 것 같아요. 거기는 아시다시피 거기에 있는 지자체장들 자체도 반대를 하고 있고 그분들은 지금 지역 민심과 의견을 수렴했을 때 이것을 우리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지역 내에 이런 뭐 갈등, 이 통합에 대한 의견이 그렇게 도드라지게 틀려 보이지는 않고 TK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사전에 정리가 됐었어야 됐는데 그것이 안 된 부분이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투표를 통해서 이걸 찬성을 하기로 했고 또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정략적인 것이 아니고 지역 균형 발전이 또 이재명 대통령의 또 큰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호남도 이번에 했고 뭐 다는 아니지만 광주 전남이 했기 때문에 TK는 같이 통과를 시키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뭐 이렇게 이제 여야 갈등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대미투자특별법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9일이 지금 이제 시한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해서 특위를 만들었는데 그게 처음에 이제 또 파행이 됐었어요. 그렇죠. 파행이 됐었고 다만 이게 지금 정해진 특위의 활동 시한이 9일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굉장히 긴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국민의힘이 지금 여러 가지 뭐 의사진행을 거부하고 그리고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뭐 예를 들면 국회법에 따른 어떤 직권 상정도 검토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때의 상황에 맞춰서 지금 뭐 아직 시한이 조금은 남았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지금 사실 국민의힘의 기류를 보면 장외투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 과연 이 법안 처리에 제대로 협조를 할까 의문스럽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은 민주당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국익을 내팽개친 제1야당을 다시 한번 설득하는 데 시간을 쓰기가 어려워 보인다라는 판단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권상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저희가 다음 주제로 다루려고 했었는데 어제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4선 중진의 박홍근 의원이 지명됐죠. 네, 각종 의혹 끝에 지명이 철회된 이해운 전 후보자와 정반대로 이번엔 이 대통령과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측근 인사를 발탁했는데요.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출근했다고 합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미래 설계의 중심이자 국가 재정 컨트롤 타워인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습니다. 기쁨에 앞서 매우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많은 과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과 간사 그리고 위원장을 맡아오면서 또한 당에서는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장과 전국 직능대표자회의 의장을 맡아오면서 민생 현장의 어려움, 대한민국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그 누구 이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지명된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국가 발전에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라는 그리고 재정의 순기능을 통해서 이 많은 복합적 위기를 극복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대한민국 전환과 미래 포럼이라는 것을 만들어 여야 의원, 현재 조호영 국회부의장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의원들의 연구 모임을 여야를 초월해서 만든 것은 저성장, 인구 절벽, 기후위기, 그리고 지방소멸, 불평등과 양극화, 더 나아가서는 국민 분열이라고 하는
더 이상 우리가 미뤄서는 안 되는 이 숙제를 이제는 정파를 초월해서 풀어야 될 때라고 생각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현재 기획예산처가 해야 될 기능 중에 가장 중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국가 전략의 새로운 설계가 될 것입니다. 저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있으면서 단순히 예산 기능의 재편이 아니라 기획예산처를 통해서 30년 대한민국을 내다보는 이런 국가 미래전략 기능의 중요성을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기능을 분리해 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더 이상 우리가 이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을 안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가 이와 같이 대한민국 미래의 설계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의 설계, 나아가선 대한민국 30년을 내다봤을 때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국가 대전환을 위한 전략 기능을 대폭 강화해 가겠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저라는 말이 있듯이 현재 대한민국은 이런 구조적 복합 위기 속에서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국민 모두가 초혁신 경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보다 벼랑 끝에 선 민생 경제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지속 가능한 적극 재정의 역할을 모색해야 될 것입니다. 재정은 당연히 화수분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그 재정이 적재적소에 써야 되고 불효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도려내야 되면서 그러면서 최대의 고효율을 창출해야 될 것입니다. 기획예산처가 맡는 일은 이와 같이 관행적으로 낭비 예산은 과감히 도려내면서도 가장 최고의 효율, 효과를 창출하는 역할들을 도맡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국회에서 예결위 또 예결위 간사를 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장관이 된다면 그런 문제를 잘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과감한 그런 구조 조정 등을 통해서 지방의 골목골목까지 그리고 우리 국민 삶의 구석구석까지 이런 따뜻하고 유능한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끝으로는 기획예산처가 재정민주주의를 위한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저는 여야의 재정협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이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입법부인 국회의 심사권이 무시돼서도 안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여당만의 어떤 주도적인 예산 처리도 안 될 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회의 충분한 심의권을 거치면서 가장 적확한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 시기에 대전환과 대도약을 일굴 수 있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기획예산처가 수행할 수 있도록 후보자로서 충실히 준비해 가겠습니다. 향후의 제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소상히 밝히겠고 또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을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홍근 의원의 출근길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잠시 뒤에 저희가 출연자들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증시 상황 잠깐 보겠습니다. 대체 공휴일 연휴로 사흘만의 거래가 시작됐는데 중동 긴장의 영향으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개장 상황 함께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자, 1.26% 내린 6,165포인트로 개장했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1.92% 내린 1,169포인트로 개장했는데 그때보다는 지금 그 하락폭을 조금은 만회한 모습입니다. 자, 3.1절 연휴로 이란 이슈를 피해갔던 우리 증시가 오늘은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높은데요.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는데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큰 변수로 환율이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 직후 원달러 환율이 수직 상승했는데 지금 오늘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분간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무려 22.6원 오른 1,462.3원으로 개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다시 전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의 출근길 발언 들어보셨는데요. 박성민 정책위원장님, 일단 이게 지금 상당히 긴 발표를 했어요. 출근길 발언이 예상보다 상당히 긴 내용인데 전반적으로 본인이 왜 후보자로 지명이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거든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지난번에 그 이해운 전 의원이 지명되고 네. 사실은 낙마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이 자리 자체에 쏠리는 시선이나 그 부담감, 그 책임감에 대해서 잘 느끼고 계셨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적합한 후보자로서의 역량을 좀 더 보여주고 싶으셨던 게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국민들께 설명을 하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아무래도 지금 야당에서 공격이 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뭐 결국에는 회전문 인사 아니냐, 뭐 측근만 챙기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프레임이 계속이 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해오셨고 또 다선 의원이시기도 하셨고 무엇보다도 예결위 간사까지 역임하신 그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국가 예산에 대한 이해와 예산처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단순히 예산을 넘어서서 예산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미래에 대한 생각까지도 본인이 여러 가지 포럼 활동을 하면서 쌓아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역량을 밝히신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적임자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야당의 비판에도 대응하시려는 전략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예. 그런데 박홍근 의원은 사실 어제 오전에 민주당이 발표했던 그 서울시장 경선 후보에도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출근길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경선 후보를 지명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제 기억으로는 출근길 후보자 출근길 인사말 중에서 역대급이었거든요. 제일 길었던 거, 제일 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 보통 이유가 타당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다른 이유를 막 갖다 대거든요. 누가 봐도 이거는 그 서울시장 후보 정리를 청와대가 한 걸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니 그 얘기는 차마 입으로는 못 내뱉고 그거야 정치 개입이 되니까 결국에는 다른 말로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 발언을 하긴 했어요. 서울시장 출마 준비 중에 국가의 부름이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거 치고는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서울시장 출마를 굉장히 하고 싶어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제가 말씀은 안 하겠지만 뭐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사람들 말로는 정원호 그 현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하면서 갑자기 급부상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서운함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배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어찌했건 간에 서울시장과 관련된 내용으로 시작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인사청문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무난하게 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의원으로서의 경력이 또 오래 되셨고 그 과정에서 공적 검증은 계속해서 거쳐왔다라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원직을 여러 번 거친 사람의 안정성을 좀 갖고 계신 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는 좀 무난하게 통과를 잘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 어떤 청와대 경선 개입에 대해서는 사실 박홍근 이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선거를 준비하다가 이 국가에서 좀 어떤 일을 맡아달라, 도와달라라고 하면 그것은 뭐 본인이 선거에 나가서 당선되는 것보다도 이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박홍근 그 후보자께서도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대외비, 그러니까 보안을 지켜야 되는 상황 속에 계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붙을까 우려해서 오히려 뭐 후보자 자리를 빨리 내려놓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정치권 상황 짚어봤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밤사이 내륙은 비와 눈이 대부분 그치고 하늘빛만 흐립니다. 3월의 첫 출근길은 어제보다 기온이 내려가며 다소 쌀쌀하게 출발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12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대설경보가 지속하는 가운데 눈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현재 동해안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고성 향로봉에는 60cm가 넘는 누적 적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동쪽 내륙은 오전까지, 동해안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밤 사이까지 눈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강원 산간에는 최고 20cm의 추가 적설이 예상되고요. 특히 낮까지 시간당 1에서 3c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대구 12도, 광주는 16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정월 대보름인 오늘 동쪽 지방은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하늘이 개면서 개기월식 관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녁 8시경부터 붉은 보름달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주말부터는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며 꽃샘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어제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면서 도로 살얼음이 만들어진 곳이 많습니다.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소민입니다. 뉴스업 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